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흐무트 관련 소식이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가 사상자 숫자가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20만 명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사상자, 특히 전사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리고 유럽에서 제공한 아이리스-T SLM 시스템을 격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전과입니다. 바흐무트에서 정말 세게 붙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포병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집계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는 510명이 더 늘어서 20만 1,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야포 숫자가 3,198문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2문이 파괴된 것이고요. 다연장 로켓은 563문으로 한 문이 파괴됐습니다. 이 밖에 무인항 공기와 미사일이 각각 11발과 8기가 격추됐습니다. 전선 상황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주요 대도시에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그리고 오데사, 미콜라이우 이런 대도시가 표적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서방 측도 그렇고 러시아가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곧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공습은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시설, 창고 이런 것을 겨냥해야 되는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공습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단이 현지 시각 5월 1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우크라이나 쿨레바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세계 각국이 중국에게 이번 전쟁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진핑 주석도 3연임 집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포기해라. 더 이상 전쟁을 길게 끌고 가지 말자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그럴 수 없다. 돈바스 지역은 물론이고 크림반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이 특사단이 가서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가 최근 유럽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연합에 독일은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 4개국이 주도가 돼서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제공을 하는데 이 제공의 형태가 공여가 될 수도 있고 구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한 40에서 50대 정도 한 개 비행단을 완편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데 과연 이 물량이 언제쯤 들어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 가지고 패트리어트를 파괴했다, 그렇지 않았다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주고받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위성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부 지역에 있는 키이우 국제공항 사진입니다. 이 일대에 지금 패트리어트 포대가 전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항 일대에는 그 어떠한 크레이터도 없습니다. 만약에 킨잘 미사일, 이 킨잘의 탄두가 한 500kg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킨잘의 탄두가 폭발했다면 이 비행장 곳곳에 거대한 화구가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행장에는 단 한 발의 킨잘 미사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크라이나군이 이 공항에 배치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에는 전혀 데미지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미 국방부에서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발사대 한 개의 경미한 손상이 있었고 미국 본토로 갖고 돌아가서 수리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이 패트리어트 포대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니까 러시아가 이번에는 오데사 지역에 칼리브르 미사일과 KH-22 공대 한 미사일이죠. 이 두 가지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해서 오데사에 있는 유럽제 아이리스-T SLM 미사일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야간에 굉장히 큰 폭발음이 관측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파괴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방산 기업이죠. 우크로보론프롬과 독일의 라인메탈이
7월부터 합작 회사를 차리고 무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T-84 오플롯이라는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데 라인메탈이 굉장히 큰 공을 들였고, 이 라인메탈이 지금 앞으로 전쟁 이후에 KF-51이라고 하는 자사의 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메탈과 우크로보론프롬의 어떤 협업도 이러한 라인메탈의 전차 팔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핀란드 대사관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핀란드가 최근에 나토에 가입하면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버렸다, 그리고 반러시아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인데, 어떻게 정식으로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스웨덴 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대우는 미상인데 새로운 여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오파르트 2A5의 스웨덴 버전이죠. 스트리방 122라고 하는 이 신형 전차, 그리고 아처 자주포, 그리고 스웨덴이 자랑하는 CB90 장갑차까지 완전히 스웨덴식 편제로 구성된 여단 하나가 5월 초에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작전 배치 준비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업색, 즉 작전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작전 보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SBU,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옵색 강화 조치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자국민 6명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답니다. 이 6명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비와 병력 이동을 촬영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 패트리어트가 킨잘과 교전할 때 그 해당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옵색이 강화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그만큼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이 리비우의 공습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정찰 정보를 제공했던 자국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인 거점들을 정찰하고 그것을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적성국에 정보를 넘겨주고 유사시에 파출소를 습격하겠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진, 제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재미를 위해서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 소재 오릭스라는 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이 오릭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먹고 국물까지 싹 비워내는 그런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는 국물까지 다 먹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그 라면 중에서도 가장 맵다는 핵 불닭볶음면입니다. 과연 이거 먹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러시아에서 정말 괴랄한 장갑차가 나왔습니다. 이 차체는 T-54인데 위에 얹어진 것은 S-60이라고 해서 과거에 1950년대에 소련군이 사용했던 57mm 대공포입니다. 이것을 엮어가지고 마치 장갑차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전차 부족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럴 소식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집계 기준으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5월 17일부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자 숫자 증가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총탄과 포탄이 아니라 러시아군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에서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군의 야전 의료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이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부적절하게 제공된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러시아 칼라시니코프 전술의학센터장 아르템 카툴린을 이용해서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AK 소총 생산으로 유명한 복합방산기업 칼라시니코프 그룹에서 운영하는 전술의학훈련센터 UTSTM 센터장을 맡고 있는 카툴린 센터장은 조사 결과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의료 조치 때문에 발생했고, 사망자의 3분의 1은 지혈대 사용 오류 때문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카툴린 센터장의 인터뷰 기사와 현역, 예비역 러시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러시아군의 심각한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폭로에 따르면 러시아군에는 정상적인 야전 의료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관으로 10년간 근무 중이라는 A씨는 군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전사상자 처리 훈련은 단 4번 있었고,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붕대와 부목을 사용하는 구급법은 1년에 2번 시범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실명으로 러시아군 의료체계 문제를 폭로했다가 처벌된 로스토프 의과대학 출신의 파벨 젤렌코프 중위가 말한 것처럼 모든 부대에서는 사진 보고를 위해 의약품들을 진열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보고서에 등장하는 의약품들은 보고서 제출이 끝나면 전부 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라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또 일선에 지급되는 것은 소련 때 만든 에스마 지혈대와 드레싱백이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습니다. 또 다른 군의관 B씨는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가정용 지혈제를 쓰기도 하고 소독이 필요한 상처 부위에 오염된 압박붕대를 마구잡이로 감아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사례는 일상처럼 벌어진다면서 최근 사제 의료키트로 미국산 이스라엘산이 들어오긴 하지만 키트당 가격이 52,000 루블이나 되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그것을 구하더라도 전문 군의관이 아니면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카툴린 센터장은 최근 최전선 야전 의료 체계를 둘러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에서 생존이 가능한 최대한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고 그 이상 다치면 무조건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상을 당하면 의무병이나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장병은 스스로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군의 이러한 의료체계 붕괴가 사망자 급증, 불법 약물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부상자 대부분을 사망자로 만드는 야전 의료체계 문제, 러시아군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 군도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지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툴란 센터장. 여러분 AK 소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그 칼라시니코프가 사람 이름이고 그 칼라시니코프 이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총기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장갑차 같은 것도 만드는 복합 방산 기업으로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이 회사 산하에 전술 의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야전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일단은 야전 의료 체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 바흐무트에서 보고된 것처럼 부상자가 생기면 그냥 놓고 가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폭로한 것인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것이 러시아군 일선 부대에 지급이 되고 있는 메디컬 키트라고 합니다. 이 키트 보시면은 붕대는 썩어 있죠. 그리고 생산 연도를 보면은 소련 때 만든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만들었던 그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물론 이것을 쓰면은 상처 부위가 감염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붕대 사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기본 과제에서 구급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구급법을 통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인공호흡이라든가 기도 확보 그리고 지혈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사실 모든 병사들이 전부 다 이것을 다 하진 않습니다. 시범식 교육이라고 해서 숙달된 조교가 하는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한두 명이 나가서 한번 해보고 체험식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숙달하고 있는 병사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군도 이런 문제를 인지를 했는지 2022년부터 미국의 TCCC라고 하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급법 대신에 새로운 과목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시범식 교육인데 미군 방식을 따라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군에서 구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은 복무기간이 너무 짧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대마다 의무병이 한 명씩 있는데 이 의무병은 기본적으로 6주 이상의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분대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 분대에 있는 의무병 외에도 일반 전투원, 각자 개개인도 굉장히 심오한 정도의 구급법을 교육을 받습니다. 지혈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군의 훈련을 보면은 유튜브 정책상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사람의 내장 그리고 혈액까지 전부 다 재현한 마네킹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 사상자, 부상자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군에 과연 그런 훈련 도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과연 그러한 훈련을 할까요? 사실 이 분야는 비전투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어떤 소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군의관이 2스타, 3스타, 4스타 다는 거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항상 늦춰지고 지연되고 규모도 축소되고 이러는데, 사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보급도 보급이지만은 이 의료입니다. 최근에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살릴 수가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파편상을 입거나 총상을 입거나 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그 전장터 한복판까지 장갑화된 앰뷸런스를 보내서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죠. 살려내면 이 사람이 회복을 거쳐서 다시 전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치더라도 반드시 아군이 나를 구해준다.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전투원 개개인의 사기도 올라갑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야전 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저렇게 마치 화물처럼 시신을 하얀색 백에 담아서 후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뭐 러시아군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적이긴 하지만은 이 개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 군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보급적인 측면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러시아군에서 엄청난 전사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야전 의료 체계, 우리 군은 괜찮은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이국준 교수님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군의 야전 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군의 머리에는 아마도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군 속담에 공격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매복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흐무트 도심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 새겨들어야 할 말 같은데, 아무래도 바흐무트 전장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유인전에 또 말려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난 5월 9일 전승절을 전후해 바흐무트 전역에서 실시된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적 반격으로 열흘 동안 약 2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구로구나 도봉구 정도의 면적을 빼앗긴 러시아군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악을 쓰며 달려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5월 18일 전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심 북부 전선은 소강 상태이고 남부 지역에서는 국지적 반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심지 전투는 매우 치열하다면서 바그너 그룹이 중심이 된 러시아군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도심 지역에서 지난 며칠간 빼앗긴 영역을 되찾기 위해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주축으로 한 러시아군 도심 공세부대는 러시아군 신규 징집병과 예비군 병력 일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군에서 사실상 강탈해온 병력들을 돌격대로 편성해서 시가지에 밀어넣고 있는데요. 자체 포병 전력은 물론이고 러시아군 포병 전력까지 총동원해서 바흐무트 철도선 서쪽의 공과대학과 의료대학에 파상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방어는 우크라이나군 제93기계화해단을 주축으로 제67기계화해단 2대대, 드론 부대인 시그넘 대대가 맡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심 서부 언덕과 도심 고층 건물들을 관측소 삼아 자신들을 내려다보며 싸우고 있는 점을 노려서 최대한 많은 포병 전력으로 서부 언덕의 우크라이나군 진지와 도심 건물들에 집중 포격을 가한 뒤 돌격을 감행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 포병 피해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하루 평균 1개 대대 이상의 포병 전력을 잃고 있지만 이러한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루안스크 후방 지역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재편성된 포병 전력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와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바그너 그룹이 이처럼 무리한 공격을 하는 이유를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권력투쟁에서 찾았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자신이 바흐무트라는 상징적인 전리품을 챙기면 쇼이구의 자리는 물론 러시아 군부를 바그너 그룹이 집어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프리고진의 삐뚤어진 야망과 바흐무트에서 프리고진의 실패를 바라는 쇼이구의 방관이 전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장비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러시아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바흐무트 도심 중앙부 돌파 때 사용했던 초토화 전술을 사용하며 진경로상의 주요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전술을 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포병이 파괴한 건물 잔해 때문에 보병 진경로가 막혀서 돌격이 지연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틈을 타 포격을 퍼부어 러시아군을 학살하는 양상의 전투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한 달하고도 보름을 쏟아부어 얻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사흘 만에 되찾아간 철도선 서부 도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의 잔여 병력은 물론 후방의 예비대 전력까지 모조리 쏟아붓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과 명분 때문에 차후 방어전에서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비대를 무의미한 고기 분쇄기에 갈아놓고 있는 러시아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무능한 군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전쟁 리포터죠. 척 파러시가 제작한 이 지도를 보시면 북부 지역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치우카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의 주장에 따르면 500m 정도를 추가로 더 전진을 했고 이미 정착존 입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했다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바흐무트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심 지역입니다. 바흐무트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선이 있고 철도선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러시아군이 진작에 다 장악을 했고 서쪽 지역을 놓고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5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가 국지적인 반격을 해서 이 서부 지역을 일부 장악을 했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공과대학과 의료대학인데 이 두 곳을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러다가는 도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서 바흐무트 도심 지역에서의 반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격 작전의 주력은 바그너 그룹이고요. 이 바그너 그룹이 전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106 근위공수사단, 그리고 72 차량화 소총 여단, 그리고 도네츠크 군이죠. 제4 차량화 소총 여단, 이 병력들의 잔존 병력들을 바그너 그룹이 끌어와서 도심 지역 공세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심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서쪽의 능선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고지대에서 내려다보면서 포격을 가하고 있고 주요 고층 건물들의 저격팀을 배치를 해서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은 이 지역에서 최대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지대에 있는 관측소 그리고 건물 위에 있는 저격팀, 이 저격팀이 또 관측소 역할도 하니까요. 이것을 파괴를 해야 되니까 포병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문에서 20문 정도의 야포가 박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는 무려 32문이 박살났습니다. 거의 2개 대대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포병을 동원해서 도심지에 포격을 퍼붓고 건물을 초토화시키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4월 달에 이미 이러한 초토화 전술이 오히려 자신들의 돌격부대 스톰제트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있는 이 관측팀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포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병은 포병대로 계속해서 탄을 낭비하면서 건물을 부수고 있고 이렇게 박살난 건물의 잔해들이 보병 위주의 돌격대, 바그너 그룹이 쓰고 있는 스톰제트, 얘들의 진격로를 막아서 진격이 돈저되면 결국에는 그 장애물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병은 보병대로 죽고 후방에서 포격을 가하는 러시아군 포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전에 당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보병도 보병인데 이 포병 전력이 추후에 루안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지금 구축해놓고 있는 이 종심 방어선, 종심 방어 작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참호를 3단계로 파놨죠. 그리고 각 참호와 참호 사이에 장애물 지대를 구축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부대가 이것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은 그 장애물로 일단 돈좌를 시키고 포병으로 집중 공격을 해서 경멸하는 그런 방어 전략을 채택을 하고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 방어선의 핵심은 결국에는 포병입니다. 거기에 써야 될 포병들을 지금 이렇게 무차별로 끌고 와서 바흐무트에서 소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열흘, 2주 정도 사이에 거의 3개에서 4개 여단급 포병부대가 갈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인데 이 정도 전력은 아마도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예비대 그리고 루안스크 북부 지역의 1근위전차군 이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병 전력들이 어느 정도 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빼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 포병 전력을 이렇게 소진을 해서
향후에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서면은 러시아군의 방어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포병 전력을 바흐무트에 갖고 가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희생시키는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프리고진이 그랬을 수도 있고, 러시아 정규군 포병부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갈려나가는 걸 보면은 쇼이구라든가 게라시모프도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는 어차피 질 거 프리고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심정에서 포병 전력을 지원해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프리고진은 ISW의 분석대로 이 바흐무트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큰 도시를 점령을 하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고 쇼이구나 게라시모프의 자리를 바그너 그룹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세, 그리고 이 포병 갈아넣기가 프리고진과 기존의 군부 실로비키 파벌 간의 권력 다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최고 수뇌부의 이 권력 다툼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어전의 핵심 자산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